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경제를 보는 정확한 시각, 김은경의 생생경제. 차오르 정렬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 불러보세요. 이 홍제동 김수미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잘생겼어 2588 잘생겼다 2588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파헤치는 생생포커스. 논란의 쟁점은? 네, 올해 시작될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뉴스테이 5,500가구가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전월세난에 도움이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것이 바로 이 뉴스테이 정책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유도하자. 그러니까 민간이 하도록 공공이 조금 보조를 하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요. 오늘 5,500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기로 했다 해서 올해 착공을 하고요. 2017년에는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전월세 대란에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박사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 박사님하고 전에는 그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 예. 네네. 근데 오늘은 이게 중산층을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이라고 내놨던 게 바로 뉴스테이였죠? 네네. 예. 그래서 뉴스테이 5,500가구 착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발표된 뉴스테이가 어떤 건지부터 일단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뉴스테이는 민간 주도로 민간이 계획을 하는 그 공공 임대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공적 자원은 하는데 네. 공적 자원을 투여하는데 민간 임대주택으로 보고 거의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책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살만한 분들의 주거를 돕겠다는 의도로 마련이 됐었죠. 네, 저는 그게 조금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네. 최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뒤에 제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뉴스테이 오늘 5,500가구 정도 공급한다고 하는데 어딘가요? 네네. 주로 수도권에 공급되기로 되어 있고요. 예. 인천 도화동, 서울 신당동, 서울 대림동, 수원 권선동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도 약간 좀 도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네. 수원이나 인천도 그런가요? 네네. 대체로 그렇죠. 그렇군요.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우리나라는 일단 주택 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주택의 절대적인 공급 그 자체가 세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소득 대비 임대료가 이제 적정한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뉴스테이 임대료 결정된 것은 이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만은 대략은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어느 정도로 책정이 돼 있고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네. 서울의 오늘 이제 발표된 거에 의하면 서울 네. 신당동의 25제곱미터짜리의 임대료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3만 원. 그리고 서울 대림동의 임대료는 35제곱미터짜리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 임대료 수준은 상당히 높은 거죠. 시세 수준이죠. 시세보다, 그러니까 저는 시세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깜짝 놀란 게 네. 시세보다도 더 높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요? 네네. 제가 이제 신당동 경우만 이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네. 시세는 한 1,280만 원 정도, 3.3제곱미터당 이렇게 되고요. 예. 오늘 발표된 금액은 한 1,560만 원 정도 돼서, 그러니까 한 시세보다 한 22.2% 정도 더 비싸고요. 그래요? 대림동은 3.3제곱미터당 한 1,900만 원에 육박하니까 거의 2,000만 원에 가까운 임대료를 이제 보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누가 여기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산층이 사실상 들어가지 못하고 네. 최고소득계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임대료는 보통 5배 정도가 임대료의 5배 정도가 소득이 적정선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이 임대료라면 한 500만 원 이상 되어야 그게 이제 적정하다고 국제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그런 기준이라면 거의 최고소득인 가구들만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럼 이 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죠? 공공성이 있는 임대주택을
영리 추구하는 기업에 의해서 공급하겠다라는 그 기본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이제 공공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공공이 지금 이제 부채 문제로 LH나 SH공사와 같은 공공기관들을 너무 이제 선발을 묶어놓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공공이 이제 주거비 부담 문제는 이제 네. 이게 가장 심각한 건데 이걸 영리 목적의 민간 기업이 풀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주체 설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일단 벌써 시세보다 임대료가 높다고 하는데 네네, 좀 깜짝 그러면 놀랐습니다. 임대료가 다른 것도 지금 민간에 있는 게 계속 올라서 문제잖아요. 네네, 그렇죠. 저는 네. 시세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시세보다 예상은 했어요. 시세를 자칫 잘못하면 뉴스테이가 네. 선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처음에는 그래도 그러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네. 처음부터 이제 시세보다 이렇게 높게 나와서 좀 오늘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까 신당동 보셨다 그랬죠? 네네. 근데 신당동에서 지금 정부 발표로 보면은 네네. 시세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정부 발표는 예. 그걸 감안하라는 거예요. 새 아파트니까 하는 거고 제가 계산한 것도 국토교통부에서 공식적으로 네. 발표하고 있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계산해 본 그렇군요. 거예요. 그거보다 한 22.2% 정도 비싸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이제 비싸게는 들어가는데 네. 시세보다 조금 비싸게 들어가는데 매년 5% 이상은 임대료가 안 올릴 것이고 네. 8년을 묶어두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주거 안정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어차피 시세 대비 지금 높게 책정이 돼 있고 예. 시세 대비 사는 사람한테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주거 안정을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주거비 부담이 핵심인데 네. 시세보다 높은 주거비를 내는 그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할 임대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네네. 일단은 들어가는 것도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네. 그 사람들이 재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프리미엄을 누리고 네. 이게 뉴스테이 정책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산층들 덕볼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저는 예. 이제 아예 이제 임대료 소득이 너무 높기 때문에 대상 네. 계층이 중산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제 소득 분위를 보통 10분위로 나누면 예. 이건 거의 8, 9, 10분위. 저는 9분위 내지 10분위 정도 되는 최고 소득 계층을 위한 거예요. 임대료 수준을 보면. 네. 그래서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라는 게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무리이고 네. 사실은 기업을 위한 주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임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네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근데 이 뉴스테이는 어쨌든 공공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임대 리츠, 주택기금이 출자해서 네네. 리츠를 만들어서 네. 이제 출자를 하게 되는데 주택기금 30%나 들어갔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이것이 또 부실화될 우려는 혹시나 없을까요?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 거죠. 그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받는 이 임대주택이 문제는 네. 굉장히 많은 공적 자원이 투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주택기금도 그렇고 예. 그게 30%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주택기금의 출자 비율이 50%를 넘어서 70%를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존의 공공임대주택인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장기 임대되고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출자 비율이 24% 정도거든요. 네. 이거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출자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적 자원이 투여되는데 반면에 결과적으로는 비싼 월세를 네. 그 시장에 내놓게 되는 그런 결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자금도 그러니까 국가 돈도 많이 쓰고 네. 그런데 이 그 서민들이 아니라 이제 뭐 서민보다 또 굉장히 더 위에 있는 소득계층을 위한 주거 정책이 되고. 네, 결과적으로 임차료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가 그걸 의도하진 않겠지만 네. 결과적으로 임차료 수준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임차료의 상한을 왜 안 뒀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업을 주체로 하다 보고 그다음에 기업의 이윤율을 뭐 5%에 6%를 맞춰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을 중시한 거군요. 네네. 그런데 그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은 공공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거지 이걸 기업의 이윤율에서 이제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이제 건설사들도 뭐 굳이 들어갈 필요 있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임대 사업이라는 것이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시장 상황이 이게 뭐 4년, 8년 있다가 분양 전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네. 그때 리스크라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떨지를 전혀 예상할 수 없으니까 네. 건설사들이 사실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기금도 지원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토지도 주고 하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궁극적으로 결국 안 들어가겠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봅니다. 네. 다만 최근 이제 분양 시장이 워낙 호조다 보니까 더 좋은 조건을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빨리 포스트 뉴 스테이 정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중산층에게도 저렴한 임대주택은 필요한데 임대주택이 네, 필요한데 물론이죠. 근데 핵심은 저렴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소득 예. 대비 부담 가능하다는 것이어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재의 시세도 사실 중산층들이 부담하기는 너무 힘든 주거비라서 이 주거비 부담이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많은 연구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저렴한 그러니까 소득으로 부담 가능할 수 있는 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 주체는 공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의 활력을 빌리더라도 예. 외국의 경우를 보면 네. 공공이 할 수 없어서 민간의 활력을 빌리는 경우 영리 목적의 기업이 아니라 비영리 단체들, 사회적 기업이나 주택협동조합과 같은 비영리 단체에 대한 네. 지원을 통해서 그 공적 자원이 투여된 임대주택이 결국 그 공공의 소유로 남게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공공이 답이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해요? 재정 부담은 예. 그건 이제 사실은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LH가 뭐 부채 때문에 못한다라는 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기업형 임대주택에 관해서 많이 고민해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네. 보증금이 부채로 산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네. 보증금이 기존에는 다 부채로 계산이 되고 LH 경우에도 20조 가까이가 지금 보증금이에요. 그 부분을 실제로. 좀 바꾸는 게 방법이 네. 될 수가 있겠군요. 그것들을 기준을 바꿔주고 예. 그리고 자산을 재평가해주고 하는 방식들이 있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좀 걱정되는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최은영 박사였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창업비, 임대료. 아무리 계산해봐도 사업에 필요한 차 구입이 부담된다면 쉐보레 자신만만 할부로 다마스 또는 라보의 오너가 되세요. 최초 1년 월 10,000원, 이후 3년간 하루 8,000원이면 부담 끝. 선수금 15% 제외, 5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요. 경제주치 그리고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나 시스타 효린인데 너 고모 봤니? 아, 나 고모 없어. 없으면 깔아야지 깔아? 뭘? 모르기만 하면 되는 모바일 쇼핑 11번가 쇼핑비를 지금 만나보세요 기쁜 일이 시작됩니다 11번가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우리가 어려워하는 세금 문제 쉽게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려운 세금 문제 또 오늘 잘 풀어주세요. 쉬울까요? 근데 이 근로장려세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로장려세제 줄여 저기 영어로는 EITC라고 네네.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상담이 들어온 내용이 있어요. 네. 맞벌이 부부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남편이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4대 보험이나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고 급여 전액을 통장으로 지급을 받는다고 해요. 근데 소득 신고가 되지 않고 소득세도 여기서 제하지 않고 있다면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하지 못하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아니면 제가 소득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뒤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일단 근로장려세제 장려세제. 이름도 어렵습니다만 예. 근로를 고취하기 위해서 근로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제고요. 예. 이건 세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가 세금을 돌려드리는 낸 게 없어도 돌려드리는. 이름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근데? 예,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세제다. 그래서 예. 연간 21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신청 기간이 이번 달이에요. 아, 5월 달. 네. 그래서 6월 1일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궁금하신 분이 많을 텐데 네네. 이거는 해당되는 분들은 이렇게 통지를 해요. 네. 근데 종종 이제 많이 빠지시더라고요. 어. 그럼 연간 210만 원이면 큰 금액인데 그럼요. 빠뜨리지 않고 신청을 하셔야겠죠. 네. 이게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조건이 부양가족.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거나 혹은 단독이라도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단독 가구인데 60세가 안 되면 안 못 되는 받는 거죠.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1년에 벌어들이는 총 소득에 또 한계가 있어요. 얼마예요? 단독세가 아까 말씀드린 예. 단독 가구는 1년에 돈벌이가 1,300만 원. 예, 혼자 버시는 호벌이 가족 같은 경우 2,100만 원. 예. 맞벌이 가족 같은 경우 2,5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한계가 맞벌이 있군요. 하셔서 3,000만 원을 번다. 2,550만 원을 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두 분 다 이렇게 소득이 있으시면 예. 소득을 밝혀 주시는 게 좋겠고 네. 또 그 가구원들이 뭐 배우자가 됐건 본인 이름이든 집이 없거나 한 채뿐이어야 됩니다. 네. 2세대 주택이어야 되고 네 번째 본인이 뭐 집이 있다. 뭐 예금이 좀 있다, 자동차가 있다. 예. 그런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에요. 이거는 아주 저소득층인 거죠. 네. 그러니까 연간에 소득도 2,500만 원을 못 벌고 재산도 뭐 미미하다 이러면 고생하셨으니까 국가에서 네. 역으로 세금을 210만 원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렇군요. 얘기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 이제 맞벌이 부부고 아이 둘이 있으니까 당연히 조건이 되실 텐데 두 분이 합산하셔서 2,500만 원이 안 되셔야 될 거고 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안 되면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득 신고를 못했어요. 네. 세금 낸 게 없습니다라고 하셔도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셨으면 그 통장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소득이 있다. 예. 소득세 신고하고 관계없이 증명을 하면 되는 거군요.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해 소득세 소득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시면 되고요. 이걸 어떻게 신청할 거냐? 네. 직접 세무서에 가셔도 되고요. 또 요즘 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www.eitc.go.kr 예. 거기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전자적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려우시면 세무서 가서 물어보시면 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전담 요원들이 있어서 손쉽게 가르쳐 주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가셔도 무료로 이게 워낙 저소득층이시니까 네. 무료로 상담받고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5월에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그렇죠. 6월 1일까지 신청인데 차후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기간 내에 가셔서 이게 바로 주는 게 아니고 또 보통 한 8, 9월 요때 명절 전에 나오니까 그렇군요. 꼭 신청하셔서 요긴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5월에 해야지 되는 게 많군요. 네, 우리 소득세 신고하듯이 종합소득세, 예. 이것도 이제 소득세인데 역소득세인 그러니까요. 거죠. 예. 부의소득세. 그렇군요. 두 번째 상담인데요. 어머니가 작년에 암 수술 받으셔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오빠하고 제가 반반씩 부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 의료비 공제를 각각 지출한 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을런지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셨고요. 어머니는 참고로 오빠가 부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소득세 신고하시려면 네. 의료비 공제 받으셔야 될 텐데 예. 우리가 그 의료비 공제 대상은요. 본인
근로소득자 본인이나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됩니다. 네. 나이나 소득은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나이가 있어야 되고 또 연간 소득이 네. 근데 이런 나이나 소득 금액은 제한이 없는데 반드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재가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을 하셨겠죠. 아무래도요. 그러면 예. 오빠는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가 있는데 네. 본인은 기본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시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경비는 그 의료비 세액공제 15%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좀 이건 아쉽죠. 합리적이지 아쉬운 않고. 분들이 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출액을 일단 오빠 이름으로 다 하시고 소득공제도 받으시고 나중에 오빠한테 더 내시고. 오빠가 뭐 성품이 좋다면 그렇게 해줄 수 그렇죠. 있을 이게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좀 비합리적인데 네. 세법이 워낙 또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으로 딱 묶어놨기 때문에 네. 예,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아까 말씀을 나눴던 근로장려세제 같은 경우에요. 네. 그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언제였나요? 꽤 몇 꽤 년 되셨죠. 됐나요? 예, 예.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예, 못하겠어요. 이 정도 되면 이런 세제가 마련된 거는 상당히 좀 선진적인 세제가 아닌가 미국 싶어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됐죠. 네. 예전에 유학생들이 그렇죠. 이거 굉장히 도움을 받았는데 예. 굉장히 선진적이죠. 그리고 사실은 이 EITC가 소득 파악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어려운 제도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도입이 되면서 세무공무원도 대폭 뭐 수천 명을 뽑았고요. 네.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 80만 원 요렇게 하다 지금 21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아마 이게 한 4, 5년. 네, 제가 5년. 생각해도 조금 된 거는 같은데 정확하지 않아서 여쭤봤고요. 네, 예, 이게 원래 있던 제도는 아니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가 세금 선진국이 되는 어떤 상징적인 것 같아서요. 지금 세제나 이 그 세무행정은 상당히 선진화돼 있습니다. 과세 베이스를 잡아내는 노력도. 근데 아직까지 이제 우리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의식. 네. 그다음에 이제 탈세범에 대한 사실은 어떤 솜방망이 네. 처벌 예. 이런 그것 것 때문에 조금 더 바뀌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세무사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려지지 않은 0.01% 그들만의 이야기.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네, 곽정수 기자의 기업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쓰러진 지 집에서 쓰러져서 와병한 지 1년이 됐습니다. 5월 10일이었으니까 그렇게 됐네요, 정말. 근데 그 사이 삼성의 그 경영 승계가 조금씩 속도를 내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경제부 곽정수 선임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현재의 병세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관련해서 예. 저희 기자들도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보가 부족해요. 삼성에서 얘기를 하는 공식적인 얘기는 휠체어를 타고 재활 치료를 하고 있다 이렇게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기자들이 눈으로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쓰러진 지 1년이 됐는데 삼성에서는 이제 간간히 기자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호전되고 있다. 네. 뭐 눈도 맞추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뭐 또 작년에는 삼성이 홈런 쳐가지고 눈을 번쩍 떴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야구장에서 홈런 안 나오냐는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그게 다 이제 그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기자들이 이제 확인한 건 아니거든요. 곽 기자님은 어디까지 취재가 되셨어요? 아니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물어보고 그러는데 네. 사실 뭐 그 대답하는 사람도 직접 봤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뭐 아주 그냥 가족들은 뭐 당연히 볼 것이고 이제 경영인들 중에서는 진짜 최고위에서 최고위층 극소수 네. 혹은 사실은 전문경인들도 못 볼 가능성도 있고요.
보고를 매일 한다면서요. 경영 보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보고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일설에는 네. 그 부인 홍라희 여사가 놓고 가라고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홍라희 여사한테 힘이 쏠린다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 배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거나 뭐 지금 단기간에 어떤 그 급작스럽게 회복된다든가 네. 그런 상태는 아닌 거고요. 그러나 저는 이제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생물학적으로 죽었냐 살았냐 생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는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경제를 담당하는 기자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가족도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경제 기자 입장에서는 경영자 이건희 네.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설령 병상을 에서 떨치고 일어나더라도 과거와 같이 경영자 이건희로서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다. 네. 네. 그러니까 경영자 이건희로서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이미. 지금 쉽게 듣다 보니까 경영자 이건희로서는 끝났다라고 아주 단언을 하셨네요. 저는 뭐 그 생사 문제는 뭐 제가 신이 아니나 혹은 또 의사가 아니나 그건 알 수 없는 거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삼성의 경영자들한테도 네. 이제 물어보면 그걸 부인한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부인하진 않죠. 아니, 소극적으로도 없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통 유출을 해서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그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속도를 굉장히 냈거든요. 그걸로써도 유출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최근에 그 지난주에 7일날 일인데 굉장히 상징적인 사진이 언론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7일날 사진이 어떤 거였죠? 삼성이 그때 평택에 반도체 단지를 만들어서 그 행사 사진이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둘이서 활짝 무슨 오누이처럼 오누이 같았어요. 이제 너무 활짝 웃는 모습으로 서로 이렇게 눈을 맞추며 웃는 그런 큰 사진이 실렸거든요. 저는 그게 대단히 상징적인 그 사진이라고 보고요. 어떤 상징이라고 보셨나요? 제가 이제 삼성대 고임원의 말을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면 뭐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업무 수행과 권한 행사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최고 경영자라는 얘기예요. 그렇네요. 그렇죠? 이건희 회장을 부친인 이건희 회장을 대신해서 사실상 삼성이 최고 경영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죠. 아까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었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고 사실 지난해 5월 11일 이 회장이 이제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삼성 상세 간의 후계 경쟁이 뭐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는 쑥 들어간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고려하면 지금 삼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재용 중심의 삼세 체제를 구축했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다 좀 약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삼성은 이병철이라는 창업자 세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건희라는 이세경 시대가 있었고 하지만 이세경 시대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재용으로 지금 예상되는 3세 경영 시대는 아직 공식화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아직 그룹 총수는 이건희 회장이 그대로 맡고 있거든요. 일종의 이제 과도기적인 성격이 좀 있는 건데 어쨌거나 과도기지만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금 승계 구도가 빠른 속도로 구축되고 있다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곽 기자님이 계속 얘기를 해오셨지만요. 그동안에도 이게 마치 그 왕정이 끝나고 다른 왕이 들어서는 것처럼 어떤 이 생사의 문제가 갈려야 공식적인 3세 승계가 가능한 건가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참 미묘한 부분인데요. 삼성에서는 그런 이제 지금 삼성이 이제 이건희 회장의 공백이라는 이제 그런 소위 우리가 말하는 지배구조상의 리스크, 위험성 여기도 노출돼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휴대폰 사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지금 실적이 둔화되고 있잖아요. 소위 보통 말하는 우리가 사업, 비즈니스 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이런 경영의 과도기
뭐 공백기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과도기가 길어지는 것은 뭐 바람직스럽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건희 회장의 시대가 끝났다면 삼성경 경영권도 그다음 네. 후속 체제로 넘어가는 게 당연한데 네. 지금 그렇지 못한 아까 과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삼성에서는 소위 유교적 기업 문화로 설명을 해요. 유교적 아버지가 기업 문화. 살아계신데 예. 아들이 스스로 자기가 회장 승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냐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지극히 한국적인 기업 문화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삼성 스스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거래처에서 이걸 잘 이해를 못한대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외국 기업, 외국 글로벌, 에서 활약하는 그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회장이 쓰러지고 뭐 건강이 나빠지면 당연히 그 다음번 차기 CEO가 옹립이 되겠죠. 보통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네. 보였지만 결국은 팀 쿡을 지명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연스러운 건데 예. 한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봉건 왕조적인 그런 알겠습니다. 예. 가 있는 거죠 지금. 네? 근데 두 딸들은 그냥 이제 좀 잠잠하다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얘기가 덜 나오고 이재용 부회장만 딱 뜨게 됐는데 거기에는 어떤 속내는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공식적인 것과 비공식적인 거는 나눠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식적인 거는 제가 예. 이제 삼성의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 미래전략실의 임원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똑같은 질문을 했더니 예. 그건 이미 1990년대 소위 승계에 대비한 이제 주식 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 삼성 에버랜드나 삼성 NCD에서 그때의 구도를 보면 그건 이미 그때 결정을 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삼성 에버랜드에 이제 삼성의 4명의 지금은 3명으로 줄었습니다만 네. 그 당시에 4명의 오너들끼리 지분을 이제 헐값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지분을 받은 비율을 보면 네. 이재용 부회장이 3위예요. 그리고 나머지 3딸이 1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나눠 가진 전체 주식의 비율을 보면 3대 1대 1대 1이에요.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과 다른 딸들 딸들은 몫이 달랐던 거죠. 그렇군요. 네,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봉건 왕조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이제 이재용 중심의 삼식 체제를 빠른 속도로 구축하는 배경에는 예. 삼성과의 사실 이제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다음에는 삼성과의 최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라희 이재용 여사가 부회장의 모친이죠. 예. 홍라희 씨. 예, 지금 그 부분의 역할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것도 저희가 눈으로 본 건 아니니까 조심스럽긴 한데 네. 삼성 안팎으로 거의 눈에 본 것처럼 들리는 얘기는 네. 홍라희 여사가 딸들로 불러다가 네.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어떻게요? 지금 그룹이 아버지도 쓰러지시고 예. 그룹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한데 경거망동하지 않고 오빠 중심으로 잘 협력해서 해라, 처신해라. 예.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네. 단지 비단 집안의 어른이라는 관점에서 홍라희 여사의 말에 무게가 실리는 측면도 있지만 네. 다른 실질적인 측면도 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을 마무리하라는 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예. 안타깝게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신문 경제부의 곽정수 선임 기자였습니다.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잇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블레이드 1주년 기념 대규모 업데이트. 신규 캐릭터 리몬 전격 등장. 신서버 대오픈. 입장만 해도 보석 청기와 제강 장비가 공짜. 액션은 반격이다. 블레이드 포카카. 2016년 12월 31일까지 15세 이용가.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들으신 다음에 좋은 의견들, 유익한 견해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